사랑의 기술 훈련과 집중이 필요한 영혼의 활동. 사랑 감정이 아니라 근육입니다. 안녕하세요. 책바람입니다. 우리는 앞서 우리에게 닥친 현실적 문제들과 실존적인 고독을 극복할 유일한 대안으로 사랑만이 해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과 사회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고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유의 결실을 실제 삶의 영역으로 옮겨오는 작업인 사랑의 실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이론이라도 삶이라는 현장에서 증명되지 않는다면 관념에 그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사랑의 실천편은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장을 마주하며 프롬이 과연 어떠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것인지 깊은 지적 호기심과 기대를 가졌습니다. 사랑의 실천을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인적 교류를 시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깊은 심리학적 지식을 습득해야 할까요? 프롬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 것인지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어려움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 즉, 이 책의 많은 독자들이 어떻게 기술을 스스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처방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게다가 우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증대된다. 나는 이 마지막 장에 이러한 정신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모두 몹시 실망하게 될까 두렵다.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 혼자서 몸소 겪어야 하는 개인의 경험이다. 프롬은 사랑을 부단한 훈련이 요구되는 하나의 기술로 정의했습니다. 대개 기술이라 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명쾌한 처방이나 비결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수동적인 감정의 영역으로 국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고심하거나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나와 타인 사이의 기술 혹은 상대를 다루는 법에만 훈련에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그러나 프롬은 이러한 세속적인 기대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처방전을 기다려온 이들을 실망하게 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사랑이란 타인과의 관계 이전에 주체인 인간이 홀로 감당하고 겪어내야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실존적 경험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에게 손을 내밀기 전에 사랑이라는 기술을 체득하기 위한 내면적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술을 지탱할 삶의 태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부터 스스로 냉철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프롬은 이에 사랑은 기술이기 때문에 음악이나 의학, 목공 기술을 배울 때와 마찬가지로 사랑에도 엄격한 훈련과 정신 집중,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기술 습득의 기초, 훈련, 정신 집중, 그리고 인내. 첫째는 훈련입니다. 여기에서 훈련은 매일 일정한 시간 연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일과 관련된 것 이외에는 훈련의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 일에는 엄격한 규칙을 따르지만 그 외의 삶에서는 그저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롬은 사랑의 기술을 익히려는 사람은 삶 전체를 훈련의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적어도 우리의 삶을 이 훈련과 끊임없이 관련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의 훈련은 외부에서 강요된 규칙이 아니라 내 의지가 이끄는 것이어야 하며, 훈련을 그만두면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과정을 즐겁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기술 습득이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정신 집중입니다. 정신 집중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를 지칭합니다. 프롬은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을 가장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더라도 우리가 음악도 듣지 않고 독서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프롬은 정신 집중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단계로 홀로 있는 법을 배울 것을 권합니다. 두세 가지 매우 간단한 연습. 예컨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눈앞에 있는 흰 스크린을 보려고 하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온갖 상념과 생각을 제거하려고 하며 자신의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또 강요하지도 않고 단지 호흡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호흡을 느끼는 것. 더 나아가나 곧 내 힘의 중심으로서의 나의 세계의 창조자로서의 나 자신을 느끼는 것 등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매일 아침 20분 동안, 가능하다면 더 길게, 그리고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러한 정신 집중 연습을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프롬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상을 하면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실제로도 책의 뒷부분에 프롬의 조수였던 라이너 풍크 박사의 글이 나오는데 그 글에서 풍크 박사는 프롬이 어떻게 이 훈련을 생활 속에서 해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에 따르면 프롬은 늘 명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많이 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인내입니다. 우리 사회는 산업화의 영향으로 모든 것에서 신속함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프롬은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를 보라고 말합니다. 수없이 넘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아이처럼 사랑의 기술 또한 서두르지 않는 인내가 뒷받침되어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통해서 성취될 때까지 하는 인내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일상에서의 실천. 남의 말을 경청하기와 예민해지기. 정신 집중은 단지 명상 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즉 음악 감상, 독서, 대화 등 일상의 매 순간에 전념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되도록이면 쓸데없는 대화, 다시 말하면 순수하지 못한 대화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프롬은 나쁜 관계를 경계하라고 조언합니다. 여기서 나쁜 친구란 단지 성격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정신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생각 없이 상투적인 말만 늘어놓는 사람들. 대화가 아니라 그저 짓거리는 사람들과의 무의미한 교제는 우리의 정신 집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합니다. 대신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듣는 채 하며 머릿속으로는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거나 충고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신 집중은 전적으로 지금 여기에 살며 상대의 이야기에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민감하지 못하면 정신 집중도 배우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민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피곤하다는 느낌 또는 우울하다는 느낌을 알고 피로감에 젖거나 언제나 신변에 따르기 마련인 우울한 생각으로 우울감을 부채질하는 대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나는 우울한가? 라고 묻는다. 조바심이 난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백일몽에 잠긴다거나 그 밖에 도피적 행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예들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을 알아차리고 이러한 일을 합리화하는 무수한 방법이 있더라도 결코 합리화하지 않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는 왜 내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조바심 내는가를 말해줄 것이다. 나아가 프롬은 사랑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태도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민감성을 꼽습니다. 여기서 민감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성격이 예민한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프롬은 이를 깨어있는 상태에 비유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깊은 잠에 빠져 있어도
아이의 아주 미세한 숨소리 변화나 작은 뒤척임에 즉각 반응하듯 우리 역시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감정의 파동을 즉시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피로감이나 우울함 혹은 갑작스러운 분노가 찾아올 때 그 감정에 휩쓸려 버리거나 누구 때문에 화가 났다는 식으로 타인에게 원인을 돌리며 합리화하곤 합니다. 하지만 프롬은 그 순간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라고 조언합니다. 지금 내 안에서 진정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왜 이토록 불안해하며 도피하려 하는가? 와 같이 말이죠. 물론 강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때 그 감정에서 한 발짝 물러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프롬은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훈련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나를 압도하는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나의 진실한 상태를 객관적으로 대면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의 주체로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자아도취의 극복과 객관성. 사람들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고, 이러한 객관적 대상을 자신의 욕망과 공포에 의해 형성된 상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발광한 사람에게 유일한 현실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현실뿐이며 자신의 공포와 욕망의 실제뿐이다.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 오후에 병원에 가겠다고 말한다. 의사는 오늘 오후는 시간이 없고 내일은 진찰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그러나 선생님, 제가 사는 곳에서 병원까지는 5분밖에 안 걸리는데요 라고 대답한다. 그녀는 자신의 집과 병원이 가깝다는 것이 그의 시간을 절약해주지는 못한다는 의사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 어린이가 스스로 무엇을 느끼는가를 알아차리거나 관심을 갖는 대신에 어린아이가 어버이에게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믿고 따른다는 등의 관점에서 자식의 반응을 경험하는 어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머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어떠한 요구도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자기 아내를 군림하는 자로 생각하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가 어린 시절에 쌓아 올린 빛나는 기사에 대한 환상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고 해서 남편을 무능하고 우둔하다고 생각하는 아내는 얼마나 많은가. 자기 민족은 모든 면에서 선량하고 고상했으나 다른 민족은 아주 비열하고 잔인했다고 생각한다. 사랑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심리적 조건은 무엇일까요? 프롬은 자아도취의 극복을 꼽습니다. 자아도취란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욕망과 공포라는 필터를 통해서만 세상을 해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프롬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한 여인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의사에게 오늘 당장 진료를 받겠다고 고집하는 한 여인에게 의사가 시간이 없다고 하자 그녀는 우리 집에서 병원까지 5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금방 자신의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 안에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의사의 상황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5분이라는 사실뿐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현실을 자신의 편의에 종속시키는 전형적인 자아도취적 사고입니다. 이러한 자아도취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 안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자녀가 부모의 뜻에 순응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배우자를 인격체로 대하는 대신 나의 결핍과 환상을 채워줄 도구로 여기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만족하고 있으니 너도 행복할 것이라는 오만한 전제는 상대의 고유한 존재감을 지워버립니다. 놀라운 점은 프롬의 통찰이 개인을 넘어 국가와 민족이라는 집단적 차원으로까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해석할 때 우리 민족은 늘 선량하고 고결했지만
타 민족은 잔인하고 비열했다는 식의 이분법에 빠지는 것은 애국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단적 자아도취에 불과합니다. 프롬의 이러한 지적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객관성이라는 이성의 빛을 끄고 사는지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사랑의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나의 투영을 거두어내고 상대방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한 이성을 회복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 즉 객관성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성입니다. 이성은 우리가 전지전능하다는 어린 시절의 꿈에서 벗어나 겸손해질 때 비로소 작동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객관적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기술을 실천하는 핵심적인 태도입니다. 신앙과 용기. 사랑이라는 모험. 사랑의 능력은 성장하는, 곧 세계와 자신에 대한 관계에서 생산적인 지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탈피, 탄생, 각성의 이러한 과정은 필수적 조건으로서 한 가지 성질, 곧 신앙을 요구한다. 합리적 신앙은 자기 자신의 사고나 감정상의 경험에 뿌리박고 있는 확신이다. 합리적 신앙은 생산적 정서와 정서적 활동의 근원이 있다. 자아의 지속성에 대해 신앙을 갖지 못하면 동일성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위협받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며 이때는 다른 사람의 찬성이 동일성에 대한 우리 감정의 기초가 된다. 사랑의 능력을 기른다는 것은 결국 세계와 나 자신 사이에서 생산적인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생산성에 도달하기 위해 프롬은 세 가지 필수적인 통과 의례를 제시합니다. 바로 탈피, 탄생, 그리고 각성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탈피는 우리를 둘러싼 익숙한 허물을 벗어 던지는 작업입니다. 부모라는 안전한 울타리에 머물고자 하는 근친상간적 애착과 세상을 오직 내 중심적으로만 바라보는 자아도취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보호받던 어린아이의 상태를 지나 온전한 독립체로 우뚝 서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탄생입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단 한 번 태어나지만 프롬은 인간이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탄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리적인 탯줄을 끊고 사회적 기준이나 타인의 기대에 맞춘 가짜 자아를 과감히 버리는 것, 그리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거듭나는 것이 진정한 탄생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각성은 자아도취적인 꿈에서 깨어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일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세상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객관성을 획득하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 세 과정은 우리에게 익숙한 안정을 포기해야 하기에 몹시 고통스럽고 두렵습니다. 프롬은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극복하려면 신앙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앙은 종교적인 믿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모험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남의 말이 아닌 내 내면의 성장을 통해 얻은 나 자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인 합리적 신앙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려면 용기, 곧 위험을 무릅쓰는 능력, 고통과 실망조차 받아들이려는 준비가 필요하다. 사랑받고 사랑하려면 용기, 곧 어떤 가치를 궁극적 관심으로 판단하는 그리고 이러한 가치로 도약하고 이러한 가치의 모든 것을 거는 용기가 필요하다. 또한 신앙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런 보증 없이 자신을 내맡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이 상대에게서 반드시 사랑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도 그 가치에 모든 것을 거는 도약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신앙과 용기도 연습이 필요할까요? 이에 대해 프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모든 순간에 연습할 수 있다. 어린아이를 기르는데도 신앙이 필요하고, 잠드는데도 신앙이 필요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도 신앙이 필요하다. 이러한 신앙을 갖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에 대한 지나친 근심 때문에, 불면증 때문에 어떤 종류의 생산적인 일도 할 수 없어서 괴로워한다. 또 그는 의심이 많아 누구와도 친밀해지지 못하거나 우울증을 일으키거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 여론이나 예측하지 못한 몇 가지 사실이 자신의 판단을 무효화하더라도 타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고수하는 것, 자신의 확신이 인기가 없더라도 자신의 확신을 고수하는 것, 이러한 모든 일에는 신앙과 용기가 필요하다. 곤란과 좌절과 슬픔을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부당한 처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극복해야 할 도전으로 받아들이려면 신앙과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받는 순간을 수없이 마주합니다. 나는 과연 나 스스로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저 역시 깊은 회의와 마주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에 대한 이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고 키워나갈 수 있다면 이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문제를 넘어 우리 인생 전반을 관통하는 실존적 해답이 될 것입니다. 프롬이 지적했듯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는 반드시 신앙이 요청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닥쳐온 시련이나 고통을 나에게만 일어나는 불운 혹은 부당한 처벌이라 생각하며 좌절하곤 합니다. 그러나 프롬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고난을 나를 무너뜨리는 형벌이 아니라 나의 역량을 증명하고 나를 강하게 단련할 도전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좌절 속에서도 자신의 판단과 가능성을 고수하는 용기, 그리고 슬기롭게 그 산을 넘어가는 경험이 쌓일 때 우리 안의 신앙과 용기는 비로소 단단한 근육처럼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나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요행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대처할 수 있는 나의 생산적인 힘을 신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용기의 훈련은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된다. 첫 단계는 어디서 언제 신앙을 상실하는가에 주목하고 신앙의 상실을 은폐하는데 이용되는 합리화를 간파하고 어디서 우리가 비겁한 태도로 행동하는가 또한 어떻게 비겁한 행동을 합리화하는가를 인식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런 보증 없이 자기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사랑이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불러일으키리라는 희망에 완전히 몸을 맡기는 것을 뜻한다. 사랑은 신앙의 작용이며 따라서 신앙을 거의 갖지 못한 자는 거의 사랑하지 못한다. 프롬은 어디서 언제 신앙을 상실하는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앙은 나의 사랑이 가치 있다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을까봐 혹은 손해볼까봐 이 확신을 자꾸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신앙이 상실되는데 사용되는 합리화를 간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버릴 때 아주 그럴듯한 핑계를 만듭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그만두는 게 더 낫다거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거나 우리는 인연이 아니야 같이 스스로를 그럴듯하게 합리화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디서 비겁하게 행동하는지 파악하라고 조언합니다. 프롬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 변명들의 실체는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실천은 내가 언제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포장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보증서를 확인하며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영역에서 손익을 따지는 순간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닌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사랑은 상대가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는 100%의 보증도 계약서도 없이 나를 투신하는 행위입니다. 보증 없는 모험에 자신을 내맡기는 이 거룩한 도약이야말로 신앙과 용기의 정수입니다. 프롬이 정의하는 사랑은 갈등이 없는 안락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움직이고 함께 고뇌하며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생산적인 활동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프롬은 사랑의 기술은 개인적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이나 사무나 직업을 통해 접촉하는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중용이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종교적 격언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중용은 공정성의 윤리라는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즐겨 실천할 수 있는 종교적 격언이 된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실천은 공정성과 사랑의 차이를 인식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프롬은 사랑과 공정성의 차이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격언은 공정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롬이 보기에 공정함은 시장 경제의 윤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줘라는 식의 계산적인 교환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며 이를 사랑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랑은 공정함이라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을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나의 필요를 채워줄 상품으로 보지 않고 나의 힘을 생산적으로 사용하여 상대에 대해 끊임없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활동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지만 프롬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을 경제적 기구의 부속품으로 만들고 인간의 가치를 경제적 효율성으로만 판단합니다. 프롬은 경고합니다. 만약 우리가 고도의 과학 기술만 물려주고 어떻게 사랑하고 성숙할 것인가를 가르치지 못한다면 인류 문명은 붕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사랑할 줄 알게 되려면 그는 최고의 위치에 놓여야 한다. 인간이 경제적 기구에 이바지하지 않고 경제적 기구가 인간에게 이바지해야 한다. 인간은 기껏해야 이익을 나누어 갖는데 그치지 말고 경험을 나누고 일을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사회는 인간의 사회적이고 사랑할 줄 아는 본성이 그의 사회적 존재와 분리되지 않고 일체를 이루는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프롬은 사랑을 개인의 도덕적 과제를 넘어 사회적 현상으로 확장시킵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이 우리 삶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의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날의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의 모든 활동은 오직 경제적 목적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이 전도된 가치 속에서 인간은 잘 먹고 잘 입는 안락함을 누릴지는 모르난 정작 자신의 고유한 자질과 기능에는 무관심한 자동인형으로 전락했습니다. 겉으로는 풍요롭지만 내면은 철저히 소외된 기계적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다시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경제적 기구의 부속품이 아닌 그 기구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이익을 나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노동, 그리고 삶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적 구조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사랑하는 본성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의 내면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존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에리히 프롬은 인간의 실존적 고독을 해결할 열쇠를 사회의 변혁과 개인의 성숙이라는 두 축에서 찾았습니다. 이제 낭독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진정 인간다운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국면에서 훈련과 정신 집중, 그리고 인내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운 좋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갈고 닦아 도달해야 할 고귀한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의 기술이 뿌리내리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바람이었습니다.